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요약, 한국의 사례로 본 금융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개항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한 후발국으로 이를 계기로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도입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금융활동 자체가 미미한 한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도입되고 발전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 그간 11번의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발국에서 근대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금융활동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과 함께 개항 이후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어떻게 도입되고 발전해 갔는지를 설명하면서 후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과 발전입니다. 여기에서는 20세기 초 식민지기를 거치며 일반은행과 주식시장이 설립, 조직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금융제도가 해방 이후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후발국의 금융제도가 간접금융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개발과 금융의 심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이 금융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유를 살펴보고 동시에 금융제도의 발전과 함께 금융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후발국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금융제도가 자유화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 시기에 추진된 금융자유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강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1980년대 이후의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76년 개항 이전의 조선 왕조는 4대 교린 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제외하면 대외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 국가였고 게다가 국내에서 시장 경제의 발전 수준이 매우 미약한 정근대 사회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정근대 조선 왕조에서 화폐의 발행이나 유통이나 금융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이후 농촌 장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행정 중심지나 주요 포구 등에서 원격지간 상업을 중개하는 도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되었습니다. 1678년에 상편 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도 은화 등이 발행되어 유통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거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편 통보가 18세기 초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의 중심 화폐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업은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유통하는 기반 위에서 성장했는데 농촌 장시와 그 인근 지역에 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금융과 객주 등을 포함하는 중개 도매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금융이 대표적인 금융활동이었습니다. 이들 금융거래는 개인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중개 도매상들이 일종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상업어음이나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되나 기본적으로
통화량에 제약되어 그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항은 한국의 금융제도가 변화하는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개항장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대외무역이 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개항기의 대외무역은 일본과 중국 두 나라와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개항장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이 한국 내에서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고 반대로 일본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무역은 국가 간 결제 문제를 야기했지만 이것을 한국의 전통적인 금융업이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따른 국가 간 결제와 개항장에서의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제1은행이 1878년에 처음으로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제1은행은 개항장의 설치와 함께 지점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가령 1880년 원산이 개항되자 원산에 지점을 설치했고 1883년에 인천이 개항하자 인천에 지점을 설치했으며 서울에서의 상업활동이 인정된 이후 1885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본인 은행의 설립은 제1은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90년대에는 일본의 제18은행과 제58은행이 한국의 주요 무역항에 지점을 설치하여 국제무역에 따른 대외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부록 제7조에는 일본인은 일본 화폐를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한국인들 역시 일본 화폐를 이용하여 일본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한국 내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화폐 발행사를 고려할 때 이것은 일본 화폐가 한국에서 대외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중심화폐였던 상평통보는 주도되어 유통된 화폐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1860년경 누적 상평통보 주조량은 1,400만 량에서 1,500만 량으로 추산되었는데 이것을 1894년에 공포된 신식 화폐 발행 정정의 교환 비율에 근거하여 일본 화폐로 환산하면 28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개항기를 전후하여 정부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발행된 당백전과 당호전은 금속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내재 가치에 비해 명목 가치가 훨씬 높아 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 은행을 통해 유입된 일본 화폐는 한국 내에서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은행의 대출이 예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 청일 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용자금이 제1은행의 한국 지점에 예치되었다는 점 등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제도는 전통적인 금융업의 기반 위에서 개항을 계기로 외부에서 유입된 근대적인 금융기관과 화폐 제도 등을 학습하며 서서히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대적인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근대적인 화폐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금본위 제도를 채택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했지만 한국에서는 1894년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제정한 이후에야 처음으로 공식적인 은본위 화폐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폐 제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은본위 제도를 채택했지만 은 보유량이 적어 본위 화폐인 온양 은화는 발행되지 않았고 보조화폐인 백동화만이 발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화폐제도를 관리할 중앙은행이 설립되지 않아 통화는 정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무역과 달리 국내 상업의 발달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인은행은 1896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1897년에 한성은행이, 1899년에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이들의 자금 조달 기반은 국고금 예치여서 국고금 예치 여부에 따라 은행의 영업 실적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개항이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한 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이식한다고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부문 간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근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금융 부문은 재정 부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세의 급납화, 정부 재정과 황실 재정의 분리, 재정관리의 일원화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개혁 조치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조세의 급납화 조치는 전국적인 징세기구와 금융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핵금융으로 변질되었고, 정부 재정과 황실 재정의 분리 조치는 주조권과 각종 세원에 대한 징수권을 독점한 황실 재정이 비대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화폐제도, 재정제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 개혁은 1905년 일본에서 파견된 메가타 재정고문이 시행한 화폐정리사업과 재정정리사업을 통해 단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은행 제도, 각종 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한국 금융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후발국에서 근대적인 금융제도는 근대적인 금융기관이 외부에서 이식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경제 부문에서 근대적인 제도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 주체들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발국에서 근대 금융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